예, 이제 사오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갖가지 욕을 낳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원룸 여성 폭행 사건 등 정치권 소식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안영환 단국대 석좌 교수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내일 모레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게 됩니다. 또 내일은 8.15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복절인데요. 광복절이죠. 예, 네. 그래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올 거다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안보 현안 관련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석 보좌관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방점은 평화에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최근 10년 아니 한 20년 동안에 가장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광복절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도 훨씬 그만큼 높은데요. 아마 말폭탄은 아니더라도 강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어떤 메시지 폭탄이 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그게 그 메시지 폭탄의 내용이 트럼프가 얘기했던 무슨 화염이나 분노 그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 이제 평화의 방점을 찍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죠.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회에서 그 내용이 일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엄중한 시기지만은 우리는 두 번 다시 전쟁을 지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북핵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담겨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일부 언론에 나오지만은 강한 압박, 제재, 그다음 강력한 대북 압박 전략 8이라면 한 온건 대화 쪽은 한 2 정도 보는데 그 핵심이 이제 동북아 공동 변형이다. 그래서 함께 간다. 북한 너희들 위기의식을 갖지 말고 빨리 대화 광장으로 나와라라는 이런 이제 평화 공세에 좀 방점이 찍혀질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역대 8.15 때면은 항상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강박관념이 쌓입니다. 그래요. 북한에 대해 뭔가 제의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대북 제안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쌓였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취임하자마자 독일을 방문해서 베를린 구상이라는 걸 내놓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베를린 구상 내놓은 다음에 한반도 위기 상황이 워낙 고조되다 보니까 베를린 구상이 굉장히 무색하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8.15 때 그럼 과연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슨 말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궁금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수석 비서관 또 보좌관 연석 회의에서 그 일단에 나왔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거친 썰전 속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5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했었거든요. 아니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오늘 일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평화를 강조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8.15 경축사에서도 결국 핵심은 평화의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거 대통령처럼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겠지만 제안을 해봤자 현 상황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게다가 이미 얼마 전에 베를린 구상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북한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평화 의지 다시 한번 대화 협상이 나올 것을 북한이 촉구하는 그런 내용 수준을 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침묵에 대해 다들 우려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전략적 침묵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국익이 최우선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바로 한반도 평화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상당히 무색하게 됐다고 얘기했던 베를린 구상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제 아마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기조를 내일 아마 메시지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운전석론 계속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계속 유지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이 인파이터라기보다는 특유의 좀 아웃복스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황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도 했지만 고통스럽지만 평화의 길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것만이 최선이다라는 기존의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북 정책은 내일 아마 그런데 이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평화 강조 당연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지금 결이 미국과 좀 다릅니다. 특히 대통령이 우리 국익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은 미국과의 공조에 있어서 목소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내푼 게 의미 있는 단어다. 단어였습니다. 예.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내일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어떤 정제된 표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생각이 지금 미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다르다는 것, 그것은 국민들 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죠. 아마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고 대북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100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언론도 지금 서서히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야의 평가도 오늘 잠깐 있었습니다. 여야가 어떻게 100일 평가했는지 일단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네. 7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의 키워드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과 국정원 개혁, 갑질 건절, 명예 과세,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등에 국민들은 압도적 지지율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100일 되는 정부가 지금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각종 실험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이 실험의 대상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평화 구걸 정책은 지금 문재인 패싱 현상을 낳고 있고 각종 사회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집권 기간 동안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지금 당장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결코 임기 5년 만에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임기 후에 국가 미래까지 생각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실 것을 충고드립니다. 예, 자, 위원장님 여야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어떻게 한 지도자에 대해서 100일 만에 저렇게 여야가 평가가 180도로 엇갈릴까라는 생각을 새삼 해보고 말하자면 여당에 A학점을 줬다면 뭐 야당 같으면 거의 뭐 D학점 이하를 준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너무 박하게 준 건지 너무 후하게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취임 100일 평가라고 하는데요. 사실 과거 역대 대통령하고 100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이. 과거에는 인수위원회 2달 반 정도 거친 다음에 2월 25일 취임식을 가진 다음에 이제 100일 셉니다만은 지금 앞에 100일이 없이 그렇죠. 바로 곧바로 이제 100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아스팔트 위를 달려서 100일 동안의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보면 자갈길 달려서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 대통령 좀 점수를 좀 기본 점수를 좀 줘야 됩니다. 근데 기본 점수를 주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점수를 사정없이 깎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좀 평가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자갈길 달렸는데 70%가 넘는다. 이거는 상당히 정말 그 의미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과거 이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흔히 뭐 탈권위라고 표현하지만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국민과 소통, 뭐 스킨십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과거 직전 정부하고는 많이 비교가 됐죠. 그래서 또 더구나 이제 일련의 또 민생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본 점수는 깔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지금 다른 때 같으면 이제 12월 20일 전후에서 국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월 25일까지 약 2달 11일 가까이 인수위 기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따진다면은
인수위 과정을 대통령 당선 후로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한 달밖에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거 인수위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 왜 인수위 때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자, 안 교수님 잠깐만요. 네. 자, 오늘 여성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경찰의 출석에 조사를 받았죠.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 아니 아까 들어올 때 이야기했잖아요. 다. 혐의에 대해서 오늘 인정하십니까?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혐의를 인정. 오늘 취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이왕 뭐 김광수 의원 나왔으니까 그 말씀 잠시 뒤에 해보고 네. 뭐 김광수 의원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전에 좀 출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뭐 실체적 진실 이야기도 했고요. 네. 뭐 당 맡고 있는 당무도 내려놓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여러 가지 좀 미심쩍은 이렇게 시선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찌됐든 현역 의원이 예. 뭐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가가지고 뭐 이웃 주민이 그 가정 싸움, 부부 싸움 한 것으로 오인해서 신고를 할 정도로 예. 어떤 소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신고를 할 정도였다면 옆집에서 그리고 경찰이 출두를 해서 연행이 됐고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밝혀졌고 또 본인은 별다른 해명이 없이 미국 출장을 이유로 뭐 부인이 미국에 있다고 하니까 가버렸고 그건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전혀 안 된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일이다. 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오늘 뭐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보기에는 또 유권자들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예.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벌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김광수 의원이 상당히 어떤 해명을 하도록 굉장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게다가 소속 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도덕성 문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예. 곤혹스러울 수밖에 뭐 없겠죠. 징계 절차도 밟는다 그러죠. 피의자 신분은 오늘 이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 저기 제보 조작 사건이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국민의당에서 저런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소속 보기에는요, 의원.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보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왜냐하면요. 이 제보 조작 사건은 사실 정치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충분히 여야 간에 복잡하게 정치 역학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김광수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인 사건 사고입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파렴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민망한 사건이거든요. 새벽 2시에 현역 국회의원이 뭐 여성하고 뭐 이래쿵 저래쿵 하고 뭐 다쳤고 피를 흘렸고 이런 문제들 이 논의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짜증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무슨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국민의당으로서는 뼈아픈 정말 이 엎친 데 덮친 그런 사건 하나가 더 지금 당 차원에서 징계 물론 사법 처리도 이제 혐의가 드러나면 받겠지만 당 차원에서 징계 수위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리심판원이 구성이 되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먼저 서둘러서 뭐 전북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죠. 모든 당직을 내려놓다고 했는데 지금 사건으로 보면 그 정도로 갖고는 뭐 민심이 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당 차원에서도 아마 징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징계가 항상 국회에서 해왔듯이 솜방망이 차원으로 갈지 아니면 실제로 직접적인 강한 징계가 또 가해질지에 따라서 여론이나 민심이 또 향배가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김 의원 얘기처럼 뭐 실체적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 교수님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100일 평가 그 부분 이야기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다른 대통령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인수위 과정이 100일을 포함된다고 한다면은 한 달 동안만 대통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 대통령들은 인수위 과정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손상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이유냐? 언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수위 과정에서는 다 노출이 됩니다. 인수위 과정에서 언론이 계속 이제 보도하다 보면은 정말 자갈밭을 걷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 들어간 순간 언론 취재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언론 취재로부터는 자유로웠던 게 한 2달 반 동안 좀 특혜를 누렸죠. 그러나 어찌 됐든 대통령의 이미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 전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소통을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반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거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스타일이 좀 소탈하고 게다가 결이 고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통에서는 굉장히 이제
득점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인지도가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초창기에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을 너무 많이 던졌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게 굉장히 이 정권이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모들이 모든 개혁은 집권 초에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뭐 원전이라든지 비정규 문제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까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나큰 뭐 저항력이 없었던 이유는 야당 부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서도 야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보수 야당은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임기 시작한 순간 그때부터 야당은 대통령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투쟁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현 야당은 능력 부재인지 아무튼 존재 부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조건 하에서 지금 통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가 문제겠죠. 왜 앞으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돼 있는 정책 또 그런 정책의 상당수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가는가가 굉장히 과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사일간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하게 될 텐데 저는 하나 인사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아직 뭐 인선이 안 됐고 특히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난 6월 7일인가요? 그때 인사청문회하고 나서 아직까지 인준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장 공백 사태가 지금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전문가 서둘러서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관련해서. 사실 70%가 넘는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지금 방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을 받아야 마땅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있죠.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인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 이 앞에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그래도 인사 문제에 어떤 사건 사고들이 훨씬 적었다라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제 워낙 현 정부에서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고르고 고릅니다. 거기다가 또 청문회 통과라는 또 항상 암초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겹치다 보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196일째 지금 연기되고 있다는 거는요.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최선이 없다면 자선이라 택해서 하는 것이 지금 당면 과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전당대 얘기죠. 27일 날 전당대가 있습니다. 오늘 첫 TV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죠. 자,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뭐 혁신 경쟁, 누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후보,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교수님 생각에 어떤 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 안철수 전 대표의 화려한 복귀냐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정말 그대로 이제는 영원히 철수하느냐.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 운명이 달린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도 당 문제지만 또 지방선거 이전에 당이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도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때 가면 더 그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리고 현재 구도 자체가 안철수 대 다른 후보 이 구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다른 후보들의 연합 전선, 연합 공세를 뚫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일 때 다른 후보들의 어떤 연대랄까요, 뭐 후보 단일화 이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찌 됐든 이 과정에서 또 표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이번에 나온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도권에 있는 이제 수는 많지는 않지만 의원들, 그다음에 수도권 지지자들은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오기를 바라는 이게 좀 양립되는 구조죠. 과연 거기서 안철수 대표가 이긴다면은 민심이 과연 호남보다 다른 지역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선거는 호남 대 다른 지역, 국민의당의 지지세가 어디가 더 큰 것인가와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과연 존립에 관련돼서 여기 또 안철수 전 대표의 득표율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로 이긴다면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앞으로 당을 끌어가는데 어려울 겁니다. 왜? 지금 반대 극점에는
단순히 의원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또 하나의 그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당선되더라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관련해서 높습니다. 원장님 이거 여쭤볼게요. 네. 그 오늘 이제 TV 토론도 있었고요. 그 전에 안철수 차출론이 천정배 대표 쪽부터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런 얘기를 오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 돌입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일이면 뭐든 하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출론, 지방선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도가 낮고 예. 지방선거 승리할 가능성이 적은 국민의당이 살아나려면 안철수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나가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차출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안철수 쪽 측근들의 얘기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하려면 이미 5년, 6년 전에 했지. 거기다가 대선을 2번이나 나왔던 대권 주자가 이제 와서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면 격도 낮출 뿐더러 만에 하나 패배하면 미래 정치 생명도 완전히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받아들일 가능성은 이제 적지만 아마 오늘 TV 토론 이후로 계속 아마 그건 좀 공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천정배라든지 정동 입장에서는 차출론이야말로 안철수를 밀어내는 데는 상당히 유효한 좋은 카드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이 TV 토론 간의 핑퐁이 호남에서 평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대세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두 분께 여쭤볼게요. 자, 어제 사실은 경찰 조직에서 치욕스러운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뇌부를 일으켜 세워서 사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 주위 분들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선례가 되면 어떻게 될까? 경찰 조직이 너무 힘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경찰 스스로가 좀 잘못한 면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모양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군, 검찰, 경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위계질서 조직입니다. 기강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상사와 하급자가 서로마저 정면 공격을 한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백주대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서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는 너무나 문제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겁니까? 아닙니까? 두 사람을 정리하든지 어느 한쪽을 경질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찰 전반에 엄청난 파함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둘러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일시적으로 불을 끈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불이 저는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일단 불을 껐으니까 이후에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김부겸 장관이나 청와대 쪽에서 경찰의 내부 조직 문제를 차제에 어떤 이 문제 기강 문제라는 시스템 문제를 완전히 좀 재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후 제2, 제3의 도미노 어떤 그런 권력의 이반, 이탈 현상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참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지휘하에 있지만은 그러나 경찰도 나름대로 권력기관입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거의 쉽게 말해서 크게 다루지 않은 그런 외청, 특수한 외청이었죠. 그런데 어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김부겸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도 저는 많이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김부겸 장관을 옆에 놓고 현 경찰청장과 일개 치안감이 동시에 이야기했다는 레벨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수치일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어제 장면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좋은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수습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안영환 단국대 석좌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